열세 번째 강의는 ESG 정보 공개와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요즘 어지간한 기업들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아마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ESG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정보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요. 도대체 이 많은 정보를 왜 요구하는 거냐,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의 정보와 성과를 공개하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속가능 보고서, ESG 보고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SG 정보 공개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 기업이, 여러분 기업,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 ESG의 승부처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 보면 이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지속가능 경영 ESG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게 되면,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지속가능 경영이나 ESG나 비즈니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이 sustainability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자체, 프로덕트,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얻는 프로핏, 이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지속 가능 경영과 ESG의 결론인데요. 지속 가능 경영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하자라고 하면 비즈니스 가치 사슬의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환경, 사회의 부정적 이슈를 최소화하는 CSR 하면 우리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공헌도 CSR에 포함되지만 CSR은 그보다 더 넓은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사회와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SR을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과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했고요. 이 지속 가능 경영을 가지고 ESG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해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프레임이 바로 ESG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과 ESG가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또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ESG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속가능 경영의 정보, 즉 비즈니스 가치사슬, 당신네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당신네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네 이해관계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환경, 사회의 부정적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경제, 환경, 사회의 부정적 이슈를 최소화하고 있는 전략, 목표,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공개를 해야지만 이 회사가 이런 지속가능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ESG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지속가능 보고, ESG에 대한 보고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5대 영역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4번째 강의에서 ESG 5대 영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인구가 80억을 지금 넘고 있는데 100억이 되고, 그러면 지구라는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환경 오염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어떻게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이 있고, 그것이 장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안을 조성하니까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당신네 회사에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당신네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 불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 정보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투자자 그리고 거래처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속가능 경영 ESG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 정보 공개 요구를 받는 것이 투자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처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그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실질적인 ESG 압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환경 정보 공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989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만에서 엑손 발데조라고 하는 커다란 유조선이 기름을 원유를 싣고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고 거의 41,365톤이라고 하는데 더 많다라고도 해요. 그런 기름들이 이 알래스카만의 그 청정한 해역에 많은 바다 생물들을 죽였고 여전히 지금도 그 환경 오염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이때 조앤 바바라라고 하는 이 환경단체 또는 사회책임 투자를 하시던 분, 여기 여성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환경단체들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투자를 하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단체들을 모아서 단체를 하나 설립합니다. 세레즈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요. 이 단체에서 원칙을 이렇게 하나 내세웁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며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이 원칙하에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철저한 정보 공개를 해라. 너네 회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왜 이것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위험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이런 위험을 우리가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투자도 하고 고객들도 마음 놓고 당신네 회사의 제품을 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석유화학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석유 자원, 화석 연료 자원을 아껴야 되니까 에너지 이용 효율에 향상한 부분들, 폐기물 감축하는 부분들,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부분들, 환경 및 안정상의 위험을 경감,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들, 환경 문제에 대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외부 감사 및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실대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당시에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 그리고 이 원유를 운송하는 운송회사들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몇몇 회사들은 그것을 이제 이 환경단체들이나 주주들의 압박에 의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이게 미국과 캐나다만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UNEP가 유엔 환경계획이 이 세레즈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보자 라고 해서 세레즈와 그 다음에 UNEP가 협력해서 GRI라고 하는 것을 1997년에 만듭니다. GRI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기업들의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외부의 정보 공개를 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것이죠. GRI가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2000년에 GRI 버전 1이 나왔고요. 2002년, 그 다음에 2006년에 GRI G2와 GRI G3가 나왔고, 2013년에 GRI G4가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면서 그것과 이제 결합하는 일이 있었고요. 2016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버전 GRI 스탠다드,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스탠다드가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이후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현재 여러분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는 2021년 GRI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보고서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2000년대부터 쭉 와서 이제 20년 정도의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글로벌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UN 차원에서 기업의 이런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ESG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된 것이 UN PRI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2006년에 우리 가운데 원에 계신 UN 사무총장이셨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책임 투자를 장려하겠다라고 해서 2006년에 UN의 글로벌 컴팩트와 UN 환경계획, UNEP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기업들에 대한 책임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UN PRI를 설립하고 6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 UN PRI의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투자 대상,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틀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UN GRI에 의해서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도 PRI에 속해 있는데, 국민연금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GRI 또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GRI와 그 다음에 UN PRI는 어떤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이 되면서 이게 기업의 어떤 환경과 사회 정보가 제도화되고 규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4년 EU가 NFRD는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라고 해서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2014년에 공표해서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로자 500인, 그리고 총 자산이 2천만 유로, 연수익이 4천만 유로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일단은 EU 내에서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EU 국가의 조달에 참여하거나, 또는 EU 내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것이 권고 사항이었는데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규제 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반부패, 뇌물 또는 이사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스탠다드로 작용하는 것이 GRI 스탠다드 또는 OECD의 스탠다드, IS 26000이나 UN SDGs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개정이 이제 됐는데요. 기업 규모의 제한을 없애고 2023년에 이것을 기존에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좀 준용하던 것을 별도의 이 보고서 그 가이드라인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RS라고 하는 뒤에 설명드릴 유러피언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팅 스탠다드를 제시해서 이제는 유럽, EU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이 ESR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의무사항이 된 것이죠. 이제는 기업 정보 공개가 예전에는 회계 정보 공개만 의무사항이 됐다가 이제는 회계가 아니라 비재무 정보 공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만 아니라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히나 글로벌한 큰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인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이 투자사들, 우리나라도 뱅가드나 블랙록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꽤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또 이 블랙록 또는 이런 뱅가드 해외 자산운용사한테 우리의 국민연금의 운용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블랙록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연례 서한, 즉 연하장을 통해서 투자자 또는 투자사들에게 ESG에 대한 중요성, 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2017년부터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며 ESG를 고려하는 방식이 향후 블랙록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투자사들이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 회사가 리스크가 어떠냐. 투자는 리스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재무적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문제는 뭐다? 재무적 정보가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인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간 블랙록이 레리 핑크는 ESG를 굉장히 강조했다가 지금 2023년 현재 현 시점에서는 속도를 좀 조절하고 보다 더 ESG 평가가 거품이 많다, 그리고 그린워싱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정교화된 어떤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한국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 국민연금이 2020년에 ESG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ESG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023년 가을 또는 겨울쯤이면 이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대한 공개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ISSB 스탠다드가 발표되는데요. ISSB는 인터내셔널 서스테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라고 해서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위원회입니다.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라고 하면 IFRS라고, 회계나 재무 쪽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국제 회계 기준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의 재무제표만 봤는데 이 재무제표만 봐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비재무제표를 보다 더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하는 지표를 만들자라고 해서 ISSB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S1이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S2라고 해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S1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하던 SASB라고 있는데 그 SASB 기준을 따랐고요. S2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한 TCFD라고 해서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를 쓸 때 이제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ISSB가 요구하는 이런 S1, S2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어서 2022년에 같은 해에 EU가 ESRS를 발표합니다. ESRS는 앞에서 얘기했던 2014년에 유럽에서 발표했던 NFRD를 보다 구체화해서 스탠다드를 만든 것인데요. 바로 이 ESRS는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그래서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 됩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좀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을 준용해서 EU가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EU만의 ESRS를 만들어서 EU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EU에 지금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진출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EU에 있는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ESRS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GRI도 해야 되지, ISSB도 해야 되지, ESRS도 해야 되지,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고 이런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022년 같은 해에 미국의 이 증권위원회가 스콥 3에 대한 온실가스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얘기할 때 스콥 1은 우리가 직접 배출, 내부에서 우리가 이 보일러 같은 걸 떼가지고 발생한 온실가스고, 스콥 2는 우리 회사의 전기나 또는 에너지, 스팀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데 발생하는 우리 발전소라든지 또는 외부의 난방 그런 공사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고 하면 스콥 3는 밸류체인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급망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애플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을 만들면 거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LG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를 애플에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공시가 점점 제도화, 의무화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 같은 경우는 ESRS, GRI, 그래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가치 평가, ISSB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치 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ESRS, GRI, ISSB를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통합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보고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시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망 사슬 전체로 예전에는 우리 회사만 공개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공급망 전체로 보고를 해야 되고 스콥 1, 2, 3에 대한 이 정보 공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환경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GHG,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공급망 인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인권과 노동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버넌스에서는 바로 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더십과 R&R,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되어 있고 미국 시장도 진출되어 있고 증권 증시도 거기에 그쪽 양쪽 시장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GRI나 ESRS 그리고 ISSB를 좀 통합해서 아마 2025년은 우리 한국거래소 KRX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봐야지 이제 아는 거죠. 나오면 또 그것에 관련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성 ESG 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 ESG 정보 공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보고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례 사업 보고서에 통합 보고하는 방식을 IIRC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해서 따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GRI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그리고 ESG 보고서,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른 ESG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나 또 SNS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 공시가 되는데, 상장사 의무 공시가 이제 2025년부터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의무 공시는 일반적인 지속 가능 보고서, 외부의 PR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보고서보다는 굉장히 간략한 의무 공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 거래사에 별도로, 너네 회사의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놔라고 해서 심지어는 엑셀 시트를 주고 여기에 자료를 넣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 거래처에 요구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리포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환경과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 이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EU에서는 지금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라고 이제 통일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좀 모든 이해관계자, 즉 우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급사슬망에 있는 협력업체, 고객, 투자자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적 자체가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를 공개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환경과 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거죠. 사고 치는 회사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거래와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책임 경영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특히나 그 중에서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이고요. 주 가이드라인은 바로 GRI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리포트는 좀 다르죠. ESG 리포트는 좀 대상 자체가 투자사, 평가사에 대한 그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ESG에 대한 리스크, 즉 투자사, 평가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평가 이 지표인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ESG에 대한 투자 유치, ESG에 대한 투자 유치가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환경, 사회적인 리스크, 외부에 있는 환경, 사회적 리스크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인데요. 요걸 좀 지속가능 보고서의 차이점이 여기서 좀 크게 나눠지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환경과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ESG 리포트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인 외부 변화가, 외부적인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방금 설명드렸던 ISSB, 그리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SASB, SASB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써놓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ESG가 유행하다 보니까 GRI 스탠다드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써놓고 ESG 리포트라고 이름을 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오답,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지속가능 보고서의 초점과 ESG 리포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책임 경영에 대한 것을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리느냐, 아니면 우리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투자사한테 보고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GRI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좀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유니버스 스탠다드, 섹터 스탠다드, 토픽 스탠다드라고 해서, 유니버스 스탠다드는 공통 스탠다드죠. 그래서 기업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면, 섹터 스탠다드는 주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오염이 많은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고, 세 번째 토픽 같은 경우는 거기에 경제, 환경, 사회 주제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한 8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이 주로 기업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는 토픽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크게 나눠보면, 기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이 아레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경제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성 주제, 그리고 그 아래 경제, 반부패, 그 다음에 세금, 환경, 사회에 대한 영역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17개 항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항목을 보고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정보를 내달라, 저 정보를 내달라라고 하는데, 많은 정보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ESG 팀이나 지속가능 경영팀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ESG 보고서의 현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SASB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GRI가 우리 회사가 경제, 사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스스로 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면, SASB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보면 77개 산업별로 해서 소비재, 식음료,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이미 SASB에서는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와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된 사회와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는 그 보고서를 훨씬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SASB 보고서는 좀 각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리스크 대응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GRI에 따라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되게 많은 양을 쓰고 뒤에다가 SASB를 일부 첨부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SASB는 그래서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환경과 리더십 및 거버넌스, 사업 모델 및 혁신,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에너지 관리, 리더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모델이 이런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특히나 인권 이슈가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이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인적 자본에서 노사관계, 역시 리스크 중심이죠. 노사 갈등이 있으면 또 회사가 되게 리스크를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즉 SASB는 리스크의 중심이 있다. 그리고 GRI는 기업의 책임성의 중심이 있다 라고 하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TCFD인데요. TCFD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목 자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비즈니스 또는 산업에 어떤 재무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고, 각 기업에 재무적으로 비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어떤 위험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긴 건데요. 그래서 TCFD를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지배구조는, 즉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경영전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지표나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상식 수준에서 TCFD라는 것이 있고, TCF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있을 텐데,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회사 차원에서 지배구조, 거버넌스 측면에서, 경영 전략 측면에서, 위험관리 측면에서, 또는 지표와 목표 설정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하는 점이 있다. 이것은 이제 GRI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SASB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ISSB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를 하든,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든, 아니면 또는 ESG 리포트를 하든지 간에 TCFD는 공통사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ISSB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ISSB는 2023년 아직 이제 4월, 5월 현재는 확정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6월쯤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일단 이 ISSB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 앞부분에 있는 TCFD에 대한 보고를 일단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ISSB의 구조도 TCFD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험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표 및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제 3월 주주총회 때에 발표하는 이런 연례 보고서에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ISSB에서 요구하는 비재무 정보도 이제는 같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에키온 캐피탈, 에키온 저축은행의 마스코트인 슈몽이와 함께 13번째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정보 공개와 보고서의 요구사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도화되고 있고 의무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EU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다 이제 글로벌 투자사,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럽 또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우리의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그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 사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회사에서 ESG 팀이나 지속가능 경영팀이 우리 좀 정보를 좀 요구를 하시면 좀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모여질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가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 즉 우리가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기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라고 한다면, ESG 보고서는 투자사, 평가사 입장에서 ESG 리스크를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내용이다. 물론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 좀 좋겠지만, 양쪽, 책임 경영을 중요시하는 쪽과 그 다음에 투자를 중요시하는 쪽과는 약간 입장 차이가 있겠죠. 시각 차이가 있어서 두 개가 합쳐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리포트가 둘 다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리포트의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보고서를 쓰려면 당연히 이 가이드라인들을
가이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는 GRI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 방향성은 유럽의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은 ESRS와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스비, 현재 미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사스비 같은 경우는 77개 산업별로 5대 ESG 영역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TCFD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스비와 TCFD가 결합돼서 ISSB가 되고, 이 ISSB가 향후에 재무제표와 결합되어서 재무제표도 공개하지만 비재무적인 리스크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공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즉 정리하자면 이제는 기업이 돈만 잘 벌어서 좋은 매출, 그다음에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당신네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리스크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성 ESG 정보 공개 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속가능성 ESG에 대한 정보 공개는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 공개,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데이터, 정보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젠 지속가능 보고, 그 다음에 ESG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된 마당에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